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 직설입니다. 자, 오늘은 최유한 평론가 그리고 김영롱 앵커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저희가 대주제를 공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거든요. 만나보시죠. 자, 오늘 준비한 주제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부는 그렉시트 바람. 네. 그리스는 신화의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신화의 나라가 전 지구상에 좀 새로운 신화를 쓰고 있어요. 황당한 신화를 쓰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그리스에서 참 말을 실수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리스에서 불고 있는 바람이 국채를 지금 갚을 수 있겠느냐, 그쵸. 빚을 갚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우려감이 다시 한번 불고 있습니다. 네. 물론 아직 수면 위로 크게 올라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위기감으로 다가오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한 발 빠르게 미리 짚어보는 차원에서 준비를 했고요. 네. 지금까지 그리스에서 구제금융협상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는지 최유한 평론가가 일목요연하게 준비를 했다고 하네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예, 일단 그리스가 유럽연합에 이게 가입을 하게 된 게 2001년도니까 네. 이후에 위기가 시작된 것은 2010년도부터입니다. 네. 간략하게 이제 그때 2001년 통화 가입하고 그리스 부채가 그때 당시 GDP 한 100%밖에 안 됐는데 네. 2009년에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이게 171%까지 늘었어요. 부채가요. 그리스 원래 돈 단위가 화폐 단위가 뭐예요? 드라크마. 드라크마. 네. 이거 안 쓰게 됐거든요. 이러면서 이거 왜 독일은 똑같은 통화 쓰는데 엄청나게 돈이 많잖아요. 네네. 뭐 이게 비율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의 위기를 생각게 됐는데 일단 CG로 제가 하나 준비한 게 있으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2010년 5월에 1차 구제금융을 받게 됩니다. EU와 IMF와 그리고 이제 유럽 중앙은행 이거를 트로이카라고 하죠. 1,100억 유로를 제공받아요. 그리고 2차 금융도 또 받아요. 2천억 유로 규모라고 이야기했는데 규모라고 이야기한 건 뭐냐면 먼저 1,300억 받고 네. 나중에 주는이 많으니 별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솔직히 그리스로서는 자존심 상하죠. 유럽인들의 정신적 지주의 나라인데요. 네. 2015년에 결국은 국가부도 디폴트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충격이 선진국에서 세상에 디폴트 선언을 해?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됐죠. 네. 긴축 거부하고 시리자 정권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드디어 이번에 3차 추가 금융이 15년의 8월 달에 860억 유로 지원 합의가 됩니다. 16년 기준으로 우리 돈으로 390조 원, 3,190억 유로라는 네. 어마어마한 부채가 쌓여 있지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해답은 나와 있어요. 이거는 해답이 언제 나와 있냐면 벌써 예전에 스트로스 칸이라는 IMF 총재가 있었죠. 전에 네네. 그 양반이 얘기했던 것이 답이에요. 사실은 그리스의 추가 지원을 중단하는 대신 그리스가 자력 회생할 수 있도록 네. 부채를 대폭 축소시켜주고 남은 부채에 있어 상환 날짜를 대폭 연장해줘라. 그때 그 얘기대로 했으면은 이렇게 다시 위기가 오지 않았을 거다. 네.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국 화폐 드라크마를 쓰지 않게 되고 수출 경쟁을 잃고 관광 해운업이 다운됐어요. 네네. 그러니까 위기로 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 그렇다면 2015년에 있었던 그리스 사태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어떻게 이해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제가 결론을 낼 것을 여기에 이제 힌트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네. CG 준비했는데 우리 사회는 어떻게 이해했는가? 첫 번째 그리스 정부의 무분별한 복지 지출로 경제 위기가 발생했다라는 일반적인 시각이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한쪽 면만 본 거고 본질은 보지 못한 겁니다. 네. 정작 중요한 것은 유로화 채택으로 유로에 들어간 게 자체가 잘못된 거지. 이난 금융의 왜곡이 있었고 네. 세 번째로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이거 작게 설명하는데 내부의 부정부패, 정부 리더십 실종 이게 전체를 왔다 갔다 하게 만든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때 이제 이야기했었지만 대체적으로 뭐 무분별한 복지 지출 이렇게 이야기해서 포퓰리즘 뭐 이렇게 얘기인데 이거는 한쪽 면만 본 것이다. 어쨌든 지금 2015년의 금융위기 지금 2017년에 반복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나가는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뭐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 1, 2번을 한번 네. 얘기를 해보자면 네네. 첫 번째는 이제
얘기를 잘 해주신 것처럼 뭐 어떤 복지 지출에 대해서 좀 그렇죠. 무분별한 면이 있었고, 근데 네. 사실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그 두 번째 유로화에 들어간 것,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너지를 더 많이 물론 예상을 했었겠지만 그렇죠. 예. 결국에는 전혀 반대급부가 된 반대가 거잖아요. 됐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스가 그러니까 더 큰 타격을 분명히 받았는데 저기서 가장 중요하다고 또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경제적 격차가 있는 회원국 사이에 네. 그러니까 열악한 형편에 있는 약체국을 고려하지 않은 단일 통화로 들어갔을 네, 때는 네. 그게 제일 문제였죠. 그게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혜택을 받은 나라는 독일. 그렇죠. 뭐 유로화가 약세를 대체적으로 계속하다 보니까 네. 뭐 독일이 나중에- 혜택을 받게 됐고 그리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뭐랑 연결되냐면 내부 부정부패와 같이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약체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망하면 안 되니까 네네. 국가적으로는 여기 있는 재벌이라든지 돈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서포트를 해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같이 연결되면서 지금 까지 뭐랄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말씀드리면요. 네. 그리스 내부의 부패가 얼마나 심하냐면은 그리스 사람들 그 일광욕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네네. 집안에 이제 수영장이 이렇게 딸린 거 이렇게 있고 거기 일광욕 딱 하는 거를 굉장히 부의 상징으로 네. 자신감을 내보여요. 네. 그런데 거기 그 수영장 한 개당 그 우리나라 돈으로 60만 원, 네. 유로화로 얼마더라? 하여튼 그 세금을 내야 돼요. 네. 근데 부촌에서 세금을 내라고 했더니 324명만 냈어. 우리 집에 목욕탕이 수영장이 있다가? 있다. 아. 수영장이 있다. 이게 324명밖에 안 되는 거야. 네네. 그 공무원이 고민하다가 인공위성을 찍어 거기에. 어. 그러니까 몇 개가 나왔냐면은 16,900개가 넘게 나와요. 아. 세금을 안 낸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고위층들부터 그렇게 세금을 안 내니까 그것이 밑으로 뭐 일반 서민도 아이 네. 세금 왜 내?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어. 그런데 지금 위기는 뭐냐면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시리자 정권이 출범하게 됐고 네. 싹 쓸어내면서 정리하려고 하는데 독일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채무 탕감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상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극적인 거야. IMF는 그때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었거든. 네네. 근데 또 그래서 유럽이 전체적으로 이게 통일되고 또 부강해지면은 네. 또 미국은 또 위기를 가져요. 네. 또 여기에서 또 저 주고받는 정책 딜도 있고 이렇게 복잡한 것이 하나의 원인이 아닌 여러 가지가 같이 깔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그리스가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해왔고 왜 IMF가 재정 긴축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그리고 유럽연합에서 이 채무 탕감을 먼저 선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제지급 운명에 함께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뭐 일단 히스토리에 대해서는 좀 들어봤으니까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김영롱 앵커가 간략하게 정리해 주세요. 7월 위기설이 나오고 네. 있는 이유죠. 그러니까 7월에 이제 만기가 도래하는 20억 유로짜리 규모의 채권 여기서 네네. 이제 이걸 납치를 못하면 뭐 디폴트 선언하는 거 아니냐라는 네네. 얘기가 나와 있어요. 뭐 시장에서는 뭐 불안감이 나타나다 보니까 물론 이것도 저와 이주 앵커가 들어오기 전까지 참 고민을 많이 네네. 했던 부분인데 네. 채권 수익률 뭐 단기는 뭐 시장이 불안해지면 단기적으로 오를 수 있는 거고 네. 그리고 그렇죠. 여기서 말했던 이제 7월 만기 수익률 같은 경우에도 15% 정도 올랐다고는 하는데 네. 이거를 기준을 언제부터 15%로 따지느냐도 그렇고 사실 네. 저희도 차트를 찾아봤는데 네. 그렇게 막 드라마틱한 막 상승이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 말인즉슨 시장에서도 반응을 하긴 하는데 네. 이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가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건 왜 반응을 하지 않지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가 디폴트 되겠어? 네. 라는 거랑 또 하나는 그리스가 디폴트가 돼도 네. 돼도 별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는 디폴트가 되면 그리고 떨어져 나가면 지금 안 그래도 유럽연합 언제 균열 가고 언제 그렇지. 해체될지 그렇죠. 모르는 네. 상황인데 이걸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지. 네. 옛날에 우리 그렉시트 처음 나왔을 때요. 주식시장에서 꼭 무슨 금융위기 닥치고 좀 오버해서 말하면 네. 뭐 다 무너지는 것처럼 다 망하는 줄 그렇죠. 알았어요. 네. 지구가 망하는 줄 네, 알았어.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때 제가 했던 그때 당시에 생각나는 멘트가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한 거에 비해서 너무 조용하게 지나갔다. 네. 약간 좀 허무함 감도 있고 약간 그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도 사실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지 않고 있고 월가 자체에서는 또 넘어갈 거야라고 네. 예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짚는 이유는 첫 번째가 만약에 유럽연합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면 네. 유럽연합의 해체 가속화라는 것이 있고 네네.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봄에 네덜란드 네. 총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역시 또 어디요? 프랑스, 프랑스 맞아요. 프랑스, 선거가 독일. 있잖아요. 네. 그리고 9월 되면 독일이 독일 이렇게 총선. 있는데 얘네들이 그리스를 쉽게 도와주려고 하지 않을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정치적 리스크를 안 받으려고 하니까. 그럼요. 왜냐하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독일 같은 주요 국들은 유럽연합을 유지하고 싶어 하니까 네. 리더십을 도와줄게. 보여줘. 그래. 네.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만약에 도와준다고 하면 지지자들이 떨어져요. 싫어하거든요. 네. 싫어하지. 요즘에 난민 받기도 싫어하고 자국보호주의 얼마나 그렇죠. 만연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야 우리를 도와준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 얘네를 도와줘? 그러니까요. 이게 뭐야? 그것도 뭐 이런 벌써 거지. 몇 번째나 네. 하면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떨어지니까. 도와줄 가능성이 크지 않고 네. 그렇다 보면 다시 한번 뭐 균열이 EU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 여기에 맹점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시리자 급진 좌파연합도 네. 채권단이 요구하는 긴축 정책을 반대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 뭐 밖에서도 안 도와주고 안에서도 안 줄인다고 하면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동성에 대한 문제가 당연히 네.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뭐 ECB에서도 뭐 이렇게 메이 프로그램을 돌린다 하더라도 과연 그리스를 넣어줄 것이냐. 그리스 그렇죠. 채권을 무분별하게 계속 사주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네네. 하다 보니 이제 7월 위기설이 나오는 건 저도 이해합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것은 네. 앞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돼도 네. 옛날처럼 막 지구 망할 것처럼 이렇게 하진 않는다라는 게 주요 포인트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또 이번에도 넘어갈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런 집권사들도 사람도 많다는 거죠. 혹시 그러니까 네. 제가 거기서 이제 몇 가지 지점이 있는데 뭐냐면은 사실 IMF가 위기설의 근원은 IMF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유럽 안정화기구의 클라우스 레글링 총재가 네. 그리스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 여겼으면 구제금융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스 채무 상황을 냉철하게 바라보면 비상사태를 언급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비상사태를 오히려 언급할 이유가 오히려 IMF에서 성급하게 위기설을 꺼낸 것이 이것이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위기에 네. 뭐 점화를 시킬 수 그럼요.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예. 네. 뭔가 원래-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IMF는 원래 좀 그렇게 보시죠. 자꾸 음모론 꺼내지 마세요. 음모론 이야기보다 자, 저희가 이제 이 이야기를 얼추 들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 텐데 김영록 앵커가 참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지금 그리스를 함께 가고자 하는 게 유럽 연합의 어떤 의지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리고 의견 자체를 표명하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도와주지 못하게 될 것인가? 그렇게 된다면 디폴트로 갈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딜레마 상황을 과연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을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LG경제연구원 이창선 연구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표면적인 것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유럽연합과 IMF가 어느 정도 갈등의 그런 기류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정말 그 구제금융이 어려울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지난 2015년에 타결된 그리스에 대한 860억 유로 규모의 3차 구제금융이 현재 진행 중인데 네. 그중에서도 70억 유로에 대한 집행을 앞두고 지금 IMF와 EU 또 그리스 간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네. 7월에 그 그리스 정부의 채무 70억 유로가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만약에 구제금융을 받지 못하면 부도를 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유럽 금융시장이나 또 글로벌 금융시장에는 일정 부분 또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IMF 입장에서는 지금 EU 당국이 예상하는 그리스 경제에 대한 전망이 너무 좀 낙관적이고 또 재정 적자 개선 추세도 생각처럼 그렇게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감축이라든지 추가적인 재정 감축 노력을 요구하고 있고 또 하나는
채권단이 그리스에 대한 채무 탕감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지 IMF도 구제금융에 참여할 수 있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이나 EU 당국은 IMF가 같이 구제금융에 참여하는 것이 재정적인 면에서 또는 정치적인 부담을 던다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국제적인 공신력을 지닐 수 있다는 점에서도 IMF의 참여는 꼭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IMF가 요구하는 채무 탕감은 자국 국민들에게 대단히 인기가 없는 조치이기 때문에 또 네. 이전에 채무 탕감을 한 적도 있고 더구나 또 올해는 프랑스에서 대선이 있고 독일은 또 총선이 있고 줄줄이 유럽 각국이 선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채무 탕감에 나서는 것은 정치적으로 부담이 너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두 번째 말씀하셨던 독일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서 드는 궁금증이 이 독일의 입장에서도 만약에 자신들이 그리스를 도와주겠다고 하면 지지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카드를 아마 꺼내진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2015년은 우리가 떠올려 보더라도 독일에서 우리는 특별히 뭐 구제금융을 하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물밑에서는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입장 표명을 할 것인가도 궁금하고 입장 표명을 안 한 상태에서 그래도 그리스를 살리기 위해서 도와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2012년 유로존 위기가 처음 불거진 이래 지금 거의 7년째 맡고 있는데 이제까지 와서 판을 깨는 그런 쪽으로 가지는 않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 IMF나 EU, 그리스 입장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하고 결부가 되어서 그 조정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각자가 판을 깨는 쪽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조금씩 양보하면서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7월까지는 또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어떤 식으로든 그리스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긴축을 하는 쪽으로 가고 또 독일이나 EU 당국은 채무 탕감에 상응하는 그런 약간의 양보를 통해서 IMF가 다시 구제금융에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조금씩 양보를 함으로써 다시 합의를 도출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창선 연구위원님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해 보자면 판을 깨긴 어렵다라고 정리해봐도 되겠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 들어봤던 것처럼 사실 유로존에서 그리고 유럽연합에서 IMF와 힘을 모아서 지금까지 그리스에게 투입됐던 돈도 있고 여기에서 또 판을 깨기는 어렵다는 돈이 이야기. 물려 있으니까 네. 그거 물린 거 깨고 정리하겠어요? 내가 돈 빌려줬는데 잘 안 갚는다고 네. 너랑 나랑 이제 인연 끝이야 그런가? 어떻게든 받으려고 하겠지. 그리고 덕을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일정 정도 덕을 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시장에서도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그리스 증시를 제가 한번 봤어요. 네. 그리스 증시를 보니까 최근 한 1년간 3개월간의 그 그리스 증시의 움직임을 봤습니다. 사실 최근에 그리스 구제금융에 대한 이야기가 불거졌던 것, 그리고 구제금융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게 불거졌던 게 불과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맨 오른쪽 끝에서부터 한 일주일 정도 사이에 그렇게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그리스 지수도 그렇고 네. 채권 차트도 이럴 때만 한 번씩 보는 것 같아요. 그 정도예요, 딱. 그런데 그 채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채권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2010년도 제가 그림은 준비하지 못했는데 2010년도 그리스의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거의 35%까지 네. 뛰어 올랐었어요. 그게 거의 뭐 채권 가격이 뭐 쉽게 말하면 휴지 조각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뭐 멸망할 것처럼 그러니까요. 얘기가 나왔었으니까. 끝날 것처럼. 그랬는데
실제로 2015년에 그리스가 디폴트를 선언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도 한 10몇 %까지밖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35%까지 오르지 않았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최근에 국채 수익률이 크게 오르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많이 올라간 것이 거의 10% 언저리까지 올라갔다는 거고. 그렇죠. 딱 그 정도죠. 최근에 그 국채 수익률을 보면은 한 7%대에 또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 말은 제가 무슨 생각처럼 들리냐면 김영록 앵커가 잘 정리해 줬던 것처럼 예전에는 정말 큰 위기처럼 다가왔지만 네. 한 번의 그 경험을 갖고 나니까 두 번째 위기 때는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 위기가 다가오니까 그보다도 덜 위기처럼 느끼고 있다는 그렇죠. 예.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실제로 상황도 그때와는 많이 달라져 있기도 네. 하고요. 네. 뭐 하다 보니까 음. 뭐 실제로 시장 반응이 이렇게 나오는 게 가장 정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증권가에서도 제가 그 증권가의 어떤 리포트를 찾아보고자 했지만 아직은 수면 아래인 것 그치. 같아요. 네. 많은 리포트가 나오지 않고 있고 그 리포트가 나오는 것들도 대부분 현재 상황에 대한 평가일 뿐이지 전망이나 분석은 거의 없었습니다.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메리츠에서는 그리스의 부채 문제가 7월까지는 아직 여유로운 시간이 있다. 그만큼 협상을 해 나갈 시간적 여유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금융투자에서도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결국 그 유로존에서 불고 있는 정치적인 불확실성 있죠. 네. 선거의 불확실성 이걸 네. 더 크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네. 이제 한 열흘 이후 재무장관 회의가 열흘 정도 나왔죠. 남았는데 20일에 열리죠. 네, 네. 이 안에 뭔가 협상을 다 마무리 짓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되고 네. 진짜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주요 국가들의 대선이나 총선이 더 네. 지금은 시급한 문제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이거는 뭐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음. 금융회사에서는 이런 위기 있는 거 얘기 잘 안 해줍니다. 돈 다 빼버리면 어떡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 더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최평님 이야기할 기회를 좀 드릴게요. 그 2015년 당시에 디폴트가 선언이 됐었고 그리고 디폴트 선언된 이후에 사실 17일 이후에 실질적인 협상이 타결됐어요. 그런데 그때 무엇이 준비가 됐었냐면은 코트라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면은 세 단계의 위기 대처 능력을 네. 위기 대처 계획을 세워놨단 이미 말이에요. 플랜이 있다는 그렇죠. 거네요. 네. 그 중에 세 번째 단계를 보면은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이탈했을 경우까지 시나리오를 세워서 아, 대응 방안을 마련을 해놨습니다. 사실 네. 맞아요. 구체적인 네. 계획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그 대응 방안을 마련해놨고 이 대응 방안과 함께 그 유럽 연합에 소속되어 있는 금융기관들도 그리스가 정말 유로존에서 탈퇴를 했을 때, 이탈됐을 때의 시나리오까지 세워서 네. 대응 방안을 다 마련해놨다는 것이죠. 아, 그러겠죠. 네. 시장도 아까 보신 것처럼 시장 투자자들도 1, 2, 3차를 통해서 배운 게 있고 그렇죠. 반응을 하고 있는데 네. 은행권이야 당연히 해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지구 반대편이지만 그리스의 이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그리고 우리 한국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사실 준비했어요. 네. 갑자기 근데- 우리나라로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그리스 사태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들 네. 이거 네. 굉장히 항상 있죠.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걸 이야기하기엔 시간이 너무 짧아. 네. 아예 시간 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네. 너무 짧으니까 네. 그리고 너무 길어 또 내가. 네. 왜냐하면 사례를 아이슬란드의 경제 위기 극복 사례까지 하기 때문에 네. 길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그러니까 결론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네. 자, 군대가 전쟁을 대비해서 이렇게 준비하듯이 네. 전쟁을 대비해서 항상 뭐랄까 훈련을 하죠. 훈련하죠. 네. 교육 훈련하고 막 이거 준비하듯이 한 사회의 복지 정책이라든지 사회 안전망은 그 나라가 경제 위기라든지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난번에 IMF 터지기 전까지 아무것도 준비를 안 했어요. 그래서 더 고통스럽고 그래서 지금 IMF가 그리스에 대해서 막 요구하는 거 보니까 막 트라우마가 떠올라. 97년도 우리한테 막 요구했던 네. 막 점령물처럼 와가지고 얘기했던 그런 생각이 떨어서 가슴 마음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그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나 우리나라나 그 위기 극복의 DNA가 있어요. 네. 그것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네. 저는 지금 현재 미리미리 준비해야 할 사회복지 정책이 있지 않을까? 이걸 무조건 포퓰리즘이라고 칠 것이 아니라 아이슬란드 사례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네. 그런 것들을 봐서 2017년은 복지국가 구현의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서 저의 한마디 찾아라 위기 극복의 DNA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록 앵커도 한마디만 정리해 주세요. 저의 결론직설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하려다가 네. 맨날 그 뭔가 얘기하거든. 찝찝해서 네. 이 또한 지나하고 갈까라고 물음표를 해봤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를 한 것처럼 이게 빅딜은 아니에요. 네. 근데 지난해 12월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은 요즘에는 좀 나아졌습니다만은 어떻게든 악재를 찾으려는 것도 좀 없잖아 있거든요. 네. 단기적으로는 이제 다시 이게 이슈가 불거지고 한 6월, 7월 되면 네. 좀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겠다라는 네. 그리고 이제 이후 해체 수순의 가속화 정도는 네. 남아 있기 때문에 뒤에다가 점점점 물음표를 갈까? 네, 해봤어요. 자, 맞습니다. 맞는 얘기고 저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저는 결론을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상처는 굳은 살을 만든다.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여러 차례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김영로 앵커가 얘기했던 것처럼 6월, 7월이 되면 단기적인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굳은 살이 또 매겨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길 또 바라는 마음도 한번 담아봤습니다. 자, 오늘 경제직 썰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요한 평론가 그리고 김영로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